마켓뷰 시간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 이 시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아가시죠. 먼저 뉴욕 증시 간밤에 약세 흐름을 나타냈던 원인,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덜했지만 다른 악재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략가의 의견까지 먼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신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후속 대응과 관련한 결정을 할 것이라 밝혔고요.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시리아 군시설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 시리아의 내전에 개입하는 등 추가 군사력을 동원할 만한 돈이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인데요. 10월 중순쯤에 미국의 부채가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당초 예상한 11월 중순보다 이른 관측이고요. 정치권에서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3분기 중에 축소하겠다고 한 전문가는 단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 실물 경제협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0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10%만이 9월 내 양적 완화 축소를 전망했는데요. 10월이나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있겠다고 전망한 전문가들도 39%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연준이 금리 급등 우려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다소 늦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가장 키워드들을 꼽아서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한 반 정도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당분간 이 큐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시장의 민감도는 일단 현상적으로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 미국 주택 시장 지표가 다소 좀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될 때 첫 번째 그 대상이 일단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 경기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대로 맞물린다면은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인데,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준 내의 어떤 태도라든지 시각은 사실 이렇게 실물 경제 부문이라든지 외부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9월에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 넘어서 일단 금리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투자라든지 민간 소비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펴고 있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어떤 유효성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압박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9월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연준의 월간 그 자산 매입 규모가 850억 달러에서 이를테면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축소 자체의 영향보다는 이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이것이 향후의 소비라든지 투자를 제약하는 이런 영향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밤에 내구재 주문도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경제 지표가 오히려 못 나오면서 양적 완화의 축소가 좀 연계될 가능성이 얘기가 됐는데, 연구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달라질 건 없다라는 부분이네요. 지금 9월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부분,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란을 하기보다 그 이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추후 경제 상황을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QE 논란에서 눈을 돌려서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상황입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듯한데 어떠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지난 2분기에 유로존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어떻게 보면 1년 반 정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 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의미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1% 가까운 성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유럽 경제 어떤 회복세가 그래도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뭐 보면 2010년 같은 경우에 굉장한 그 반등 수치가 나왔지만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회복이었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9월 독일 총선, 오스트리아 총선 앞두고 있는데 크게 봐서 두 혹은 세 그룹 정도의 어떤 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독일과 핀란드 같은 지원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핵심 국가지만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고 그리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위기국들인데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 대안이 쉽게 도출될 것인가 또 그런 대안이 강도 높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느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유럽이 좋아지면 중국도 일단 수출의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QE 축소 우려와 유럽, 중국의 경기 개선 둘 쪽에 어느 쪽이 더 강한가 했을 때는 물론 그 후자 쪽 중국과 유럽의 경기 개선 쪽이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슈라서 상당히 더 영향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힘은 여전히 미국의 출구 전략 쪽이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유럽을 바라보는 이유가 왜 사람이 더 숨틀 공간을 찾는다고 긍정적인 거를 보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 중에 중국 이슈를 한 가지 더 본다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중국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맞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반전이라기보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오히려 지금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일단 7%대 초반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 중반의 어떤 성장세를 유지한다. 하반기에 좀 중후반대로 올라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뭐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소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표상으로 PMI라든지 이런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달에 대출금리 자유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로존에서의 어떤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이 중국의 그 향후 수출 전망을 더 밝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최근에 부동산 분야 쪽에서 정책 변화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의 어떤 말을 빌리자면은 하반기 경제에 있어서 소비가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가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어떤 강한 규제를 좀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저우 지역이라든지 또 주하이, 닝보 같은 이런 지역으로 부동산 규제책이 조금은 완화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사실 중국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게 보다는 북경이나 상하이 다음의 그 2선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별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하는 그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중국의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쪽으로 이제 도시 철도에 대한 어떤 건설을 인허가하는 그런 부분을 인허가권을 이양을 했는데 그 이후로 프로젝트 허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전망을 조금 밝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움직임 정책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9년에 4조 위안 부양책에 비하면 사실 미니 부양 작은 부양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 상반기에 상당히 강경했던 뭐 정책도 그랬고 경기도 하드랜딩 이슈가 컸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완화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동력을 증시에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것이 이 신흥국에 대한 동남아 그쪽에 대한 위기이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같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인데 완화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죠, 그죠? 이번 주 들어서.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금융시장 특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 기대를 좀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신흥국 외환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경제의 어떤 큰 방향, 축이 바뀌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고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라는 것인데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양적 성장을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질적인 측면, 성장의 내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세계 경제 판도가 그동안의 어떤 그 물량 위주의 어떤 성장에서 사실 좀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한 양적 성장의 혜택을 많이 보았던 거대 신흥 경제권들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환경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외화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외환시장의 불안 이것이 아니라 거대 신흥국들의 어떤 성장의 기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5, 6년 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좀 낮게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개별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정책 대응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의 눈높이라든지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감소한다. 심지어는 일부 빠져나가는 상황. 이런 충격은 사실 앞으로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신흥국들의 어떤 경제 전반의 어떤 그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의 초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이것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그런 시기를 보더라도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사실 뭐 1년, 2년여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더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신흥국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9월이 참 주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9월 전박을 좀 집중적으로 듣도록 하죠.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